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3살 이른 나이에 이혼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영아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혼자 살아온 저는 어른들의 조언을 구할 새도 없이 이른 결혼을 했고, 제 삶이 아닌 듯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경험이 한층 더 늘은 기분입니다. 누군가에겐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저를 한층 성장시켜준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요.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빠는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중학교 때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엄마의 사고였습니다. 엄마는 퇴근 후에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다행히 현장에서 구조되었으나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에 맞춰 엄마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엄마의 면회 시간에 조금 늦어 서둘러 병원에 갔던 어느 날,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화 중인 외삼촌과 숙모를 보았습니다. 두 분은 싸우고 있었죠. 영아, 아빠를 빨리 찾아야 할 것 아니야. 지금 어머니도 병원에 계시는데 형님 저러다가 가면 우리가 영아까지 맞게 생겼잖아. 지금 영아를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누나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난 내 새끼들이 더 중요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영아 아빠 형님 버리고 간 후로는 돈 없다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버님 병원에 계실 때도 돈 한 푼 보탠 게 있어.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 입원하시고도 한 푼도 안 보탰잖아. 그거 다 우리가 했어. 근데 이제 영아까지 우리가 맞게 생겼다고. 당신 정신 좀 차려. 내가 당신 집 간병사고 보모야? 알았어. 영아, 우리가 맞지 않도록 할게. 누나 괜찮을 거야. 당신 똑바로 해. 형님 가기 전에 영아 아빠 찾아놔. 저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디에도 환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엄마는 그 뒤로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나이였기에 조의금이라든지 엄마의 보험금 같은 건 몰랐죠. 외삼촌은 엄마의 장례 후 저를 외삼촌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집에는 저를 달가워하지 않은 외숙모와 텃세가 심한 13살의 사촌 여동생, 그리고 장난꾸러기인 9살의 사촌 남동생이 있었죠. 그렇게 저는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숙모는 저에게 당연한 듯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시켰고, 여동생은 혼자 쓰던 방을 저와 함께 써야 하는 것이 억울했던지 제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외숙모에게 제가 본인의 돈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그 덕에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삼촌이 집에 올 때까지 아파트 상가의 화장실이나 놀이터의 터널형 미끄럼틀 안 혹은 엘리베이터 앞 계단을 떠돌며 외삼촌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날 외삼촌과 숙모는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들은 저에게 따졌죠. 그 이후 외삼촌은 집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저는 존재만으로도
더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숨죽인 채 있는 듯 없는 듯한 시간은 흘러 전 수능 시험을 받고 학교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비싼 등록금이 걱정이었기에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하고 4년 장학금을 주는 지방대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던 날 삼촌은 저에게 1,000만 원 남짓 남아있는 동작을 건넸습니다. 네 엄마 보험금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러지 못했다. 미안하다. 네 엄마 목숨값으로 받은 돈에서 이 돈이 남았구나. 저는 그 돈을 받아 학교 근처에 최대한 낮은 월세로 방을 구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알바를 하며 생활비 및 월세를 충당했죠. 당연히 성적이 좋았던 저는 23살에 교수님 소개로 서울에 있는 학교 선배가 차린 회사의 직원으로 조기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죠. 당시 남편은 30대 중반인 사장님의 친구이자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한 사회이사였습니다. 이사님은 회사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곤 했죠. 말단 직원인 제가 봐도 일을 하러 온다기보다는 사장님실에 들어가 농담 따먹기나 하다가 점심시간을 맞춰 나가시곤 했습니다. 이사님과 사장님의 대화를 하시면은 제가 음료를 내어드리곤 했는데 언젠가 음료를 내어드리던 저에게 이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인물이네. 지난달에 입사한 이영아입니다, 이사님. 아, 맞다. 내가 이 회사 이사였지? 재호야, 나도 명함 하나 만들어줘. 아버지 회사 쫓겨나면 여기 와서 앉아있게. 사장님은 머쓱한 얼굴로 저를 내보냈습니다. 이후 이사님은 회사에 오면 제 자리를 먼저 들리곤 했죠. 저는 다른 직원들의 눈이 부담스러워 허둥거렸지만 이사님의 행동에는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간이 흘러 이사님은 저에게 식사를 제안을 했고 거절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던 저는 이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이사님과 얼떨떨한 식사를 한 어느 날 제 형편에는 한 번도 가볼 수 없었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이사님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영아야, 너 나랑 결혼하자.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네? 아, 이사님, 그런데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알아. 제이한테 이야기 들었어. 이사님은 제 지난 세월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너 부모님 안 계시고 지금도 혼자 살고 있고 제호 회사가 네 첫 직장이고 나도 다 알아. 근데 나는 네가 좋은데? 이사님, 부모님께서 저 같은 며느리를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거절하는 방법을 몰랐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은 노련했죠. 그게 네 걱정이야? 너 드라마 많이 봤구나. 그건 내가 장담하는데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매 중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제가 생각했던 시부모님의 반대는 전혀 없었죠. 그러나 외삼촌 가족 외에 인맥이라고는 고등학교 친구 2명만 있던 저는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는 하객이 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준재벌에 속하는 중견기업을 운영 중이었기에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야 했고 제 쪽 하객 200명 정도를 하객 대용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제 혼수석까지도 말이죠. 결혼 후 따뜻하지는 않았던 시부모님은 그래도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꿈꾸던 가족의 삶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구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죠. 결혼 후 저는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과 남편 내조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을 했죠. 처음엔 술에 취해 물건을 던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물건이 저를 향해 날아왔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고도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때리지만 않으면 인간 대접을 해준다고 그렇게 저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며 그 상황을 버틴 것도 같네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때리는 순간은 잦아졌고 제 몸에 남은 멍자국 또한 늘어만 갔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이틀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호출이 있었습니다. 35도 이상의 더운 여름이었지만 저는 멍을 가리기 위해 긴팔 옷을 입고 시댁으로 향했죠. 저를 본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저에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기사를 불러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셨죠. 종종 시어머니의 호출로 시댁에 가면은 저녁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곤 했기에 편히 집으로 오면서도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쭤 물어볼 용기가 없어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난 뒤 남편은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면 적게는 2주, 길게는 한 달씩 다녀오곤 했는데 남편의 출장 기간 동안 책도 읽고 영화도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는 종종 저를 호출하곤 했죠. 시어머니와 있으면 좋은 기분이 들기도 했기에 저는 그 호출이 반가웠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고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민호의 자식을 보고 싶구나. 새아가도 민호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다녀오거라. 아버님의 말씀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으나 이내 네 아버지, 한국에서 조금 정리할 것이 있어 이 사람이 마무리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기에 제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전 남편이 떠난 후 2달 뒤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무인도에 갇혀있는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사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영어 교육이라고는 한국에서 받은 것이 전부였던 제가 동남아 특유의 억양에 섞인 영어를 알아듣기는 힘들었죠. 인도네시아어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편히 살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이 붙여준 대학생에게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과외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트에 가서 식료를 사고 집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언어 공부를 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빴던지 대부분 귀가가 늦었고 간혹 일찍 오는 날이면은 무엇이든 트집을 잡아 저를 때리곤 했기에 저는 집에서조차 늘 긴장하고 남편에게 거슬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저인지라 외국에 나와서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국에 있는 것과 타국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더군요. 저는 남편이 없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특히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는 시간이 좋았죠. 덥긴 하지만 바람도 쐬고 한국과 조금 다른 식재료들을 구경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 중 유일한 행복의 시간이었죠. 처음엔 마트 구경을 주로 했으나 몇 달이 지나 주변 지리가 눈에 익히 시작하자 동네 구경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회를 해주던 학생에게 물어 옆 동네의 마트로 산책 겸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늘 가던 마트와 반대 방향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가던 저는 우연히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남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의 차를 쳐다봤지만 남편은 없이 차만 주차되어 있더군요. 저는 옆 동네까지 온 곳을 남편에게 들키면 또 트집 잡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 온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제 생활에는 작은 변화도 없었습니다. 늘 남편의 눈치를 보며 노력했죠. 남편은 종종 집에 일찍 올 때면은 식사 후에도 집에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해도 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그냥 남편이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니 간단한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그날 역시 남편은 식사 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척 남편의 통화 내용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남편은 누군가에게 오늘은 갈 수 없다, 내일 아침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은 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이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